북쪽의 마케도니아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다른 계승자들이 서로 난장판을 벌이는 동안 이집트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284년 노쇠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에게 왕의 권한을 주어 자신과 공동통치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는 불만을 품고 자신의 형제인 필라델포스와 싸움을 하다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신의 세력이 밀리자 이집트를 벗어나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에게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진정한 파라오는 자신이고 언젠가 이집트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이집트를 잃었지만 왕위는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리시마코스,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만약 내 도움으로 너가 이집트를 되찾게 된다면 이집트 또한 내 충실한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케라우노스가 트라키아로 망명을 하고 이듬해 데메트리오스가 죽고 같은 해인 기원전 283년 평화로운 이집트에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느슨해진 이집트에 긴장감을 주는 사건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메트리오스 1세와 같은 해에 사망했죠. 1차 계승자 전쟁 때부터 확고하게 이집트를 지켜온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는 계승자들 중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온갖 전쟁터를 누비고 계승자 전쟁에도 참가하여 수차례 전투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통치자로서도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그리스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대체로 안정적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일군 기초가 매우 튼튼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마케도니아, 아나톨리아, 시리아 등의 지중해 세계가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던 와중에서 안정적으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롬은 자신의 저서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이렇게 평가했죠. 아마도 그는 페르디카스만큼 과감하지는 못하고 크라테로스만큼 권위도 없고 에우메네스만큼 영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 가지 자질을 고르게 갖추고 있었다. 이것이 어느 한 자질만 특출한 것보다 낫다. 제임스 롬의 말처럼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특출나진 않았지만 여러 자질을 고르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흔히 말하는 융합형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기원전 284년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가 리시마코스에게 자신을 의탁했던 같은 해 리시마코스는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 나간 짓을 벌이는데 자신의 셋째 부인 아르시노의 계략에 속아 첫째 부인 니케아 소생의 자신의 아들 아가토클레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가토클레스는 리시마코스의 후계자로 선택된 상태였습니다. 리시마코스의 후처인 아르시노는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길 원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리시마코스에게 왕자이자 후계자인 아가토클레스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을 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계승자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왕국을 건설한 리시마코스급 정도 되는 인물이 정말로 부인의 모함에 속아 넘어가 후계자를 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아르시노가 본격적으로 궁정활동을 한 이후 리시마코스와 아가토클레스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분명하고 결국 후계자의 모반을 의심한 리시마코스가 자신의 아들 아가토클레스를 긴급 체포 후 처형해버린 것인데요. 리시마코스의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왕국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자 리시마코스는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렸고 리시마코스의 왕국은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살해당한 아가토클레스의 부인 리산드라는 남편의 지지자들과 함께 리시마코스의 영토를 떠나 급하게 바다를 건넜고 바다 건너 셀레우코스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셀레우코스는 리산드라의 망명 신청을 허락했고 그녀의 도움 요청 또한 수락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셀레우코스는 자신의 아들 안티오코스를 내정 대리인 겸 섭정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군대를 이끌고 그대로 서쪽으로 진군하여 리시마코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281년 2월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의 사르디스 근처에서 리시마코스와 셀레우코스는 격돌하게 됩니다. 리시마코스는 명분도 없는 짓을 행했다. 노망이 난 것인지 후계자를 스스로 죽였지. 결국 그의 왕국은 분열되고 백성들은 길을 잃었다. 나는 마케도니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당한 명분으로 진군하여 백성들의 혼란을 잠재울 것이니라. 셀레우코스, 감히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내 며느리의 말만 듣고 나를 공격하다니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사르디스 근처에서 일어난 코로페디온 전투에서 리시마코스는 치열한 전투 중 셀레우코스 측 병사의 창에 맞아 어이없게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지휘관을 잃고 사기가 모두 떨어진 리시마코스 군대는 퇴각하고 셀레우코스는 승리자가 되어 마케도니아로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디아도코이 중 마지막 생존자는 셀레우코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페디온 전투에서 승리한 셀레우코스는 페르가몬 등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도시들의 충성 맹세를 받아낸 뒤 리시마코스의 트라키아 영토를 정복하고자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셀레우코스가 트라키아 지역과 더 나아가 마케도니아를 점령한다면 이집트를 제외한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는 것이기에 셀레우코스는 들뜬 마음으로 발칸 반도 진입을 서두릅니다. 기원전 281년 셀레우코스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트라키아 지역에 상륙하며 신들에게 제사 의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셀레우코스의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 그림자는 그대로 셀레우코스의 심장에 단검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이집트의 탕하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였습니다. 그는 리시마코스에게 자신을 의탁했지만 리시마코스가 셀레우코스에게 패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셀레우코스 세력에 흡수되었지만 셀레우코스를 배신하고 그를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일설에는 리시마코스의 복수를 했다는 설도 있고 자신의 형제 필라델포스의 사주를 받았다는 설도 있지만 셀레우코스는 케라우노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셀레우코스는 계승자 전쟁 초기 최고 섭정 페르디카스를 암살하며 그 공로로 바빌론 영지를 하사받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해 생을 마감하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281년 9월 1세대 계승자 중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는 그렇게 트라키아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를 차지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너가 항복했을 때 그냥 죽였어야 했거늘. 그럼 그때 죽이지 그러셨소. 셀레우코스를 암살한 케라우노스는 그대로 자신의 세력을 모아 마케도니아로 진입하였고 남아있던 리시마코스의 잔당들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케라우노스는 성공적으로 리시마코스의 잔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마케도니아로 진입하여 그대로 마케도니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셀레우코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일전에 셀레우코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을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가 지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셀레우코스의 아들 안티오코스 1세는 그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정당한 명분으로 자신의 신분을 내정 대리인 겸 섭정해서 왕으로 격상시키고 그대로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 되어 도시국가의 반란과 케라우노스를 처단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도시 국가들과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 연합군은 셀레우코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안티오코스 1세의 군대와 근 1년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의 사망 소식이 점차 퍼지자 제국의 후방이었던 시리아에서조차 반란이 일어나면서 안티오코스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내부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시리아의 반란 진압을 위해 케라우노스와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에 혼란과 권력의 공백을 바라보던 북쪽의 켈트인들이 남쪽으로 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279년 켈트족 장군 브렌누스가 대규모의 켈트족 군대를 이끌고 마케도니아로 쳐들어왔고 켈트족의 대침공을 막는 과정에서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는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대규모 켈트 군대의 침략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에게 패배의 포로가 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는 결국 야만족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으며 마케도니아는 다시 혼란에 빠져 명성도 명분도 없는 장군들이 서로가 왕이라고 우기는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가 대혼란기에 접어든 그때 셀레우코스에게 패배해 사망한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 2세 고나타스는 기원전 277년 마케도니아를 수복하기 위해 테살리아에서 군대를 일으켜 북진하게 됩니다. 결국 분열이 되다 못해 아예 찢겨져 버린 마케도니아와 그 일대를 점거하고 있던 켈트 세력들은 규합된 안티고노스 2세의 군대에 의해 차례차례 격파되었고 안티고노스 2세는 혼란의 마케도니아를 수습하고 왕좌에 앉게 됩니다. 드디어 마케도니아를 탈환했다. 야만스런 켈트족 또한 물리쳤다. 이제 마케도니아는 다시 안티고노스 왕조가 다스린다. 할아버지 안티고노스 1세의 사망으로 멸망할 뻔한 왕조를 아들 데메트리오스 1세가 다시 일으키고 데메트리오스 1세의 사망으로 멸망할 뻔한 왕조를 손자 안티고노스 2세가 부활시킨 셈이었습니다. 이때 안티고노스 2세에 의해 패배한 켈트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이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동쪽의 트라키아 지역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더 동쪽으로 나아가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에 정착해
갈라티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272년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안티고노스 2세에게 남은 위협은 남쪽의 피로스 1세였습니다. 피로스 1세는 그리스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에페이로스 남쪽의 스파르타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파르타는 피로스 1세에 대항해 안티고노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연히 안티고노스 2세는 바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피로스 1세는 마케도니아와 스파르타 연합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리스 남부의 아르고스 전투에서 전사하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세계는 안티고노스 2세의 지배 아래 드디어 안정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약 50년간 지속된 계승자 전쟁은 결국 천하삼분지계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최후까지 살아남은 계승자 왕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아도코이들의 치열한 내전 속에서 아나톨리아 북부의 폰토스 왕국, 서부의 페르가몬 왕국, 서북부의 비티니아 왕국, 중부의 카파도키아 왕국과 갈라티아 왕국, 동부엔 박트리아 왕국과 파르티아 등 수많은 장군들이 왕이 되어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서로를 향해 이빨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진짜는 서쪽에서 오고 있었다는 걸.